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대한민국 부산의 한 아파트 CCTV 영상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상 속 한 젊은 여성이 막 뛰어들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는 그 순간 뒤따라온 낯선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휘두른 발길질에 머리를 강타당했습니다. 여성은 바로 바닥에 쓰러졌고 남성은 쓰러진 그녀를 또다시 세게 걷어찼습니다. 그 충격으로 여성은 즉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남성은 쓰러진 여성을 그대로 들쳐업고 떨어진 물건을 주워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습니다. 영상에서 사라지고 8분 뒤 남성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엔 혼자 아파트 현관을 나서며 바지를 추스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CCTV 영상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었던 건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8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CCTV 영상에서 발길질을 당한 여성은 바로 김모 씨입니다. 1996년에 태어난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직업적인 영향 때문인지 그녀는 패션과 예술에 민감했고 항상 세련된 스타일로 옷을 입었습니다. 2022년 5월 21일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피해자는 몇몇 친한 친구들과 공연을 보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하나인 서면은 다양한 상점, 식당, 오락시설이 밀집한 상권으로 유명합니다.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도 이곳 근처에 있었고 그날 친구들과의 약속도 이곳에서 잡았습니다. 저녁 7시경 친구들과 만나 쇼핑도 하고 공연도 보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한 친구가 제안해 모두 함께 근처 바에 들렀고 피해자는 친구들과 새벽 4시가 넘을 때까지 놀았습니다. 모두 피곤해지자 곧 날이 밝아오는 것을 느끼며 모임은 마무리되었고 친구들과 헤어졌습니다.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혼자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거리는 이미 거의 텅 비어 있었고 피해자는 거리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여유롭게 걸었습니다. 주말에 좋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에 기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 끔찍한 사건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뒤를 한 남성이 몰래 따라오고 있었고 곧 그녀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피해자가 아파트 1층 로비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그 순간 따라오던 남성이 다가와 그대로 머리를 발길질로 가격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상에서 본 그 장면입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고 남성은 그녀를 계단실의 어두운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8분 뒤 남성은 홀로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3명의 이웃 주민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주민들은 즉시 경찰과 응급구조대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병실에 누워 있었고 몸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온몸이 붕대로 감겨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초기 진단 결과를 피해자에게 전하며 얼굴에는 멍과 부기가 심하고 머리에는 4cm의 길이의 개방성 상처가 있으며 두개골 내부에 피가 고여 있고 오른쪽 발목 아래가 완전히 감각을 잃었으며 영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치료가 아무리 잘 진행되어도 기본적으로 2개월 이상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가 전한 진단을 듣고 피해자는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어떻게 다쳤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원에 오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병원에서 약 2달 동안 치료를 받으며 몸 상태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른쪽 발목은 비록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더 이상 달리거나 뛰는 동작은 불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10월 치료를 받은 지 5개월 만에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퇴원했지만 오른쪽 발목의 장애는 그녀의 남은 생을 따라다닐 운명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본 후 이 남자가 대체 누구이며 왜 자신에게 이렇게 잔혹하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웃 주민들에게 발견되었을 당시 주민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치료를 받는 동안 경찰은 이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남성이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로 들어가 폭행하고 그녀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후 떠나기까지 총 10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를 빠르게 벗어난 남성은 약 500m 정도를 걸은 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는 약 10분 동안 이동한 뒤 남성이 하차했고 이후 CCTV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부산 서면은 비교적 번화한 지역으로 많은 CCTV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남성의 얼굴이 뚜렷하게 촬영되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사건 당일 낮에 31살의 이현우를 범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이현우는 무려 18번의 범죄 기록을 가진 전과자로 이미 형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범죄 이력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현우가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겨우 15살이었습니다. 2008년 미성년자였던 그는 폭행 및 성추행 등의 행위로 여러 번 소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2010년 이현우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30건이 넘는 폭력 사건에 가담했습니다. 그중 한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히는 바람에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 4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그는 감옥을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고 부산의 한 모텔에서 꽃뱀 사건을 벌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꽤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이현우가 관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공범은 체포되었지만 이현우는 성공적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1년도 되지 않아 2014년에 이현우는 또다시 강도 및 폭행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출소 이후 석 달 동안 조용히 지냈는 듯 했으나 다시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3월 이현우는 마지막으로 출소했지만 또다시 단 2달 만에 피해자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18살 때부터 사건 발생 당시 31살까지의 13년 중 그는 무려 11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피해자와 이현우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사건 당일 모임에 참석했던 친구들을 찾아 조사했지만 그들 역시 이현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공격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매우 긴장했습니다. 과거 범죄 기록을 모아둔 파일은 사람 키보다 높았고 이번 사건에서도 무차별적인 폭행이 가해졌다는 점에서 이현우는 매우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이현우에 대해 수배령을 내리고 도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2022년 5월 25일 사건 발생 3일 후 경찰은 마침내 이현우가 숨어있던 한 모텔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여자친구인 윤모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CCTV 영상 속에서 보인 이현우의 잔혹한 행동과 피해자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진술에 따라 경찰은 이현우의 범행 동기를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즉각적인 신문이 진행되었고 이현우는 사건 당일에 대한 진술로 경찰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모임을 가졌고 새벽 3시쯤 모임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주를 꽤 많이 마셔 속이 좋지 않다고 느껴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며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 교차로에서 전화를 걸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이현우는 당시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따라가 아파트까지 갔으며 CCTV에 포착된 일이 벌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경찰이 납득하기 어려웠고 경찰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폭행 이후 왜 그녀를 구석으로 끌고 갔는가? 아파트를 떠나기 전 몇 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현우는 신문에서 당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발견될까 두려워 피해자를 구석으로 옮겼을 뿐이고 피곤하고 술기운이 올라와 잠시 바닥에 앉아 쉬다가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진 후 의사들은 정밀 검사를 진행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는 독특한 디자인이었고 겉보기에는 제대로 착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바지에 달린 3개의 단추가 모두 풀려 있었으며 청바지 안쪽에는 속옷이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복으로 갈아입을 때 속옷이 발목까지 내려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이를 경찰에 알렸고 이에 따라 법의학팀이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현우의 진술대로 단순히 피해자가 그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범죄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속옷이 내려가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의 정확한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 서면 주변의 방대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습니다.
이현우의 친구들은 사건 당일 새벽 3시 30분까지 그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이현우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혼자서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는 한 PC방에 들렀다가 노래방에도 갔습니다. 새벽 4시 53분, 피해자와 이현우는 한 교차로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교차로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영상에서 이현우가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를 멀찍이서 따라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걸으면 그도 걸었고 피해자가 멈추면 그도 멈췄습니다. 결국 그는 피해자를 따라 그녀의 아파트까지 접근했습니다. 이현우는 경찰신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걸면서 자신을 쳐다봤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CCTV와 통화 기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전화를 걸지 않았고 피해자의 통화 기록에서도 마지막 통화는 새벽 1시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친구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는 알코올이 약간 들어간 탄산음료 한 병만 마셨으며 헤어질 당시 매우 맑은 정신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또한 피해자가 온화하고 예의 바른 성격으로 누군가를 째려보는 듯한 행동을 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우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라고 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다시 이현우를 소환해 추가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이현우는 반복적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단순히 피해자를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며 다른 여성에게 관심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소년 시절부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현우가 단순히 폭행만 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이현우의 과거를 볼 때 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이현우의 여자친구인 윤모 씨를 신문했습니다. 윤모 씨는 경찰에게 5월 22일 오전 6시경 이현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옷차림이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신발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이현우는 빨리 떠나자고 재촉하며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신발에 묻은 핏자국을 씻어냈다고 했습니다. 이후 둘은 인근의 한 모텔로 몸을 숨겼습니다. 모텔방에서 이현우는 윤모 씨에게 사람과 싸움을 했는데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렸고 상대방이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며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인 것 같아 불안하다고 털어놨고 그 후 핸드폰으로 서면, 성폭행, 상해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했다고 윤모 씨는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이현우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고 윤모 씨는 남자친구가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도 함께 숨어 지냈습니다. 이로 인해 윤모 씨는 범인 은닉죄 및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윤모 씨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이현우의 범죄에 대해 증언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처음에 윤모 씨는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이현우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출소 후 자신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윤모 씨는 이현우의 범죄에 대해 증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모 씨는 경찰에게 중요한 진술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이현우가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이현우는 성욕이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성관계 중에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괴롭혔으며 항문에 삽입하는 방식을 통해 만족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술은 과거 경찰과 의사들이 수상하게 여겼던 부분과 일치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었을 때 의사들은 피해자의 항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이것이 약물의 부작용이거나 위장관의 출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의학팀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때 항문 부분에 대한 증거 수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한 증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윤모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의학팀에 피해자의 항문에 대한 추가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항문 내의 증거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학팀은 피해자의 바지에서 일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청바지의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 그리고 허리 부분에서 소량의 DNA 샘플이 채취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이 샘플이 바로 이현우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8월, 이 사건은 정식으로 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이현우에게 상해죄와 성폭행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현우는 여전히 법정에서 억지 변명을 늘어놓았고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한국 법원은 1심에서 이현우에게 상해 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그의 여자친구인 윤모 씨는 범인을 은닉한 죄로 기소되었으나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현우는 1심 판결에 크게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해서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논란이 확산되어 있었고 이현우는 한국 사회에서 국민의 공적이 되어 모두의 분노를 사고 있었습니다. 검찰 또한 1심 판결에 불만을 표하며 이현우에게 3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현우가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바지에서 채취된 DNA가 체액인지 침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 물적 증거로서의 가치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1심 판결은 피해자와 검찰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2023년 6월 12일 2심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범죄 위험성 테스트에서 성범죄 위험성은 만점 30점 중 23점, 반사회적 성향 분석에서는 만점 40점 중 28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결과는 이현우가 매우 위험한 인물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이현우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건의 성격을 재규정했습니다. 비록 명백한 성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이번 사건은 명확한 성적 침해 의도를 가진 공격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현우의 과거 범죄 경력과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범행의 악랄함과 잔혹성을 고려해 법원은 엄중한 판례를 적용하여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기를 마친 후에도 그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더 긴 형기에 직면한 이현우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감옥을 나가게 되면 반드시 피해자와 자신을 배신한 여자친구를 보복하겠다며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발언에 극도로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모두 지켜보며 최종 판결 결과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현우 같은 사람이 또다시 누군가를 해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있어야만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가요? 20년 후 이현우는 출소할 때 겨우 50살이 됩니다. 피해자와 비슷한 또래인 그가 출소 후 복수를 계획할 가능성에 대해 그녀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피해자인 자신이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현우는 의료 가석방 기간 동안 고의로 감옥에서 자해를 하고 피해자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치밀한 탈출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오만한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는 밤에 거의 잠을 못 이루게 되었고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과 약물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소하면 그 사람은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국민들의 이목도 집중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법 개정, 상응하는 보호 절차 마련, 피해자 보호 강화,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해자 플랫폼을 옹호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더 알아보고 싶은 사례가 있으시다면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